더 노토리어스 빅, 투팍, 라즈. 너무 옛날 사람이라고요? 칸예, 퍼렐, 에이셉 라키, 리한나. 외국인은 잘 모르신다고요? 그렇다면 뉴진스, 있지, 키스 오브 라이프, 트와이스. 여태 말한 모든 사람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부 다 유명인인 건 맞습니다. 시대와 국적은 다르지만 다 유명한 셀럽들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공통점은 그 유명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신발입니다. 동일한 브랜드의 여러 모델이 아닌 단 하나의 모델을 신고 있다는 것이죠. 저에겐 대학교의 추억이 떠오르는 노래 니가 뭔데의 뮤비에서 지드래곤이 신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게 남은 신발. 오늘은 팀버랜드의 부츠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터 그리고 왜 나라를 불문하고 많은 셀럽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여타 부츠 브랜드들과는 다른 어떤 매력을 가졌는지 브랜드 스토리와 함께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팀버랜드의 탄생. 넓은 미국 땅 가장 북동쪽 뿔처럼 튀어나온 지역이 있습니다. 뉴 잉글랜드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바다를 접하고 북쪽에 위치해 습하고 추운 기후를 나는 곳인데요. 이런 날씨가 팀버랜드 부츠를 탄생하게 한 계기였습니다. 팀버랜드의 창립자 네이선 스와츠는 팀버랜드 부츠를 만들기 55년 전부터 신발을 만들어 온 재화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뉴잉글랜드 지역 중 하나인 보스턴에서 견습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 지역에서 신발만 만들다 보니 주변 재화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속속들이 알게 되었는데요. 그중 그곳에 있는 또 다른 신발 제작 회사 에빙턴 슈 컴퍼니를 주목했습니다. 완전 실용적인 신발을 제작하는 그 회사가 마음에 들었던 그는 일하면서 차근차근 모은 돈으로 회사의 지분 50%를 사들입니다. 3년 뒤엔 아들과 함께 나머지 지분까지 사들여 완전한 자신의 회사로 만듭니다. 이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실용적인 신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964년 플라스틱을 녹여 형태를 만드는 주조 방식을 신발 밑창에 처음 도입합니다. 인젝션 몰딩이라는 이 방식은 금속 틀에 밑창에 고무를 녹여 붙이는 방식인데요. 실로 밑창을 엮는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이 방식으로 붙인 밑창은 완전 방수가 된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었습니다. 습한 뉴 아일랜드 기후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발을 보호하기에 제격이었죠. 여기서 잠깐. 어퍼의 가죽은 물에 취약한데 뭔 소용임?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그대로 에빙턴 슈 컴퍼니의 제화공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퍼의 가죽도 방수로 만들었습니다. 가죽에 실리콘을 스며들게 해서 말이죠. 이런 제작 기술로 만든 실용적인 신발이 여러분이 예상하신 그 부츠입니다. 겨울에 눈이 쌓여도 일을 하는 인부들, 트럭 운전사, 진흙을 밟는 하이커들을 타깃으로 만든 신발이었으나 관련 없는 일반인들에게도 인기를 끌게 됩니다. 안전화처럼 너무 딱딱하지도 불편하지도 않고 방수가 된다는 장점 덕분에 말이죠. 특히 여러 색 중에서 노란색 모델이 이 부츠의 아이콘 컬러가 되었는데요. 여기에도 몇 가지 썰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것은 만들 때부터 의도한 컬러다. 노랑은 모험, 에너지, 활력을 의미하는 컬러여서 슈와츠 씨가 의도적으로 도입한 컬러라는 주장도 있고요. 어둡고 내추럴한 가죽 컬러보다 건설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서 더 눈에 잘 띄는 색이라 선택되었다는 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립자의 아들이 누벅 부츠 한 쌍을 물에 왼종일 담가두면서 발견한 색이다라는 썰도 있고요. 하지만 가장 타당한 건 그냥 여러 색 중에 가장 인기를 끈 색이어서 대표색으로 뽑혔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옐로우 부츠는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할 만큼 사람들은 에빙턴 슈 컴퍼니에서 이 부츠만 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현상으로 신발의 품질만을 강조하던 슈와츠 가족에게 브랜딩이란 걸 일깨워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들은 이 부츠에 동그란 나무 로고를 각인하고 회사 이름도 팀버랜드로 바꿨습니다. 팀버랜드는 영어로 나무가 많은 땅을 의미합니다. 창업자가 회사를 매수하고 위치를 옮기기 위해 처음 뉴햄프셔를 방문했을 때 느꼈었던 인상을 바탕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인기 있는 부츠 하나 때문에 부랴부랴 이름과 로고를 지은 것 같은 느낌이 저만 드나요? 처음에는 8인치 높이로 발목이 높은 부츠를 출시했다가 그로부터 3년 뒤에 지금의 6인치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이 부츠가 단순히 입소문만으로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다면 아마 한국에선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팀버랜드 부츠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간 데에는 몇 가지 행운이 따라주었기 때문입니다. 팀버랜드의 부흥. 미국에서 인기를 끌던 이 노란 부츠를 주목한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클래식의 나라 이탈리아였죠. 세련된 복식의 나라에서 투박한 워크 부츠를 관심 있어 하다니 조금 의아하죠. 이 클리셰 자체가 팀버랜드 부츠의 매력을 느낀 이유였습니다. 이탈리아를 잘 모르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이탈리아 스타일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스타일이 한국인들에겐 특별할 때 먹는 파스타일지 몰라도 당사자들에겐 그저 매일 먹는 쌀밥 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네, 익숙해도 너무 익숙한 거죠. 이것에 질려버린 이탈리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스타일이 유행했습니다. 파니나로 스타일. 뭔가 파니니가 떠오르는데 그 파니니가 맞네요. 슬로우푸드가 식문화였던 이탈리아 전통에 반하여 패스트푸드인 파니니 카페에 모인 젊은이들의 스타일을 파니나로 스타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스톤 아일랜드, CP 컴퍼니, 몽클레어 같은 브랜드와 청바지, 거기에 팀버랜드 부츠를 즐겨 입었죠. 하도 인기가 많다 보니 미국에서 팀버랜드 부츠를 쓸어와 2배가 넘는 가격으로 파는 이탈리아인도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리셀러죠. 그렇게 1993년까지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부츠가 팀버랜드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인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에도 팀버랜드 부츠가 조금씩 퍼져나갔죠. 이것이 팀버랜드의 첫 번째 행운이었습니다. 두 번째 행운은 해외가 아닌 미국 안에서 일어납니다. 1989년 뉴욕에서 처음으로 팀버랜드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뉴요커들에게 팀버랜드 부츠를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부츠의 매력을 느낀 뉴요커들이 하필이면 허슬러, 즉 마약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매장이 있던 곳 주변 도시엔 많은 마약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약이나 사기 등으로 번 블랙머니를 옷과 차에 거리낌 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많고 많은 쇼핑 목록 중에 팀버랜드 부츠가 추가된 것이죠. 이렇게 돈으로 치장하고 비싼 차를 타고 거리를 누비는 허슬러들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겉모습만으로 휘둘리기 쉬운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돈이 많아 보이는 그들처럼 되기를 바랬죠. 어떤 친구들은 그들을 따라 똑같이 범죄 집단이 되기도 했지만 나름 건전하게 그들의 문화를 만든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피티, 브레이크 댄스, 그리고 힙합. 네, 미국의 스트릿 문화죠. 그 중에서도 힙합으로 돈을 많이 번 거장들이 학창 시절부터 쿨하다고 생각했던 팀버랜드의 부츠를 애용했습니다. 지역 간의 경쟁도 있고 서로 디스를 하는 미국 힙합 씬에서 팀버랜드 부츠는 중립을 지키며 어느 래퍼의 발이든 가리지 않고 보였는데요. 먼저 뉴욕 출신 나스와 노토리어스 빅은 아예 랩 가사에 팀버랜드를 등장시켰습니다. 또 다른 뉴욕 출신 래퍼 맙딥과 우텐클란의 앨범 자켓에도 이 부츠를 신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뉴욕을 벗어나 다른 지역 래퍼 출신인 투팍, 닥터들에도 공식선상에서 이 부츠를 신은 모습이 심심치 않게 보였습니다. 미국 힙합이 전성기였던 90년대에 이런 거물들이 입고 신고 타는 것 하나하나에 젊은이들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팀버랜드의 부츠도 그 덕을 본 아이템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팀버랜드를 운영하던 제프 스와츠가 뉴욕 타임즈의 인터뷰에서 망언을 한 것이죠. 지금 힙지리들이 팀버랜드를 신는 건 좋죠. 짭짤합니다. 하지만 그게 계속 될까요? 이걸 듣고 분노한 이들은 팀버랜드 구매를 반대하는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고 주식은 떡락합니다. 심지어 팀버랜드의 팬이었던 한 인물이 이에 분노해 브랜드를 내기도 했는데요. 우리를 위해, 우리에 의해라는 문구로 인종차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브랜드의 이름은 푸브입니다. 미국에서 인기를 얻은 건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꽤 보였던 브랜드죠. 푸브가 잘 되고 힙합을 좋아하는 이들의 빠르고 거대한 파급력을 확인한 팀버랜드는 그 발언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금방 깨달았습니다. 다시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한 시도가 이런 부츠들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패션을 위한 부츠요. 2007년 커스터마이징을 좋아하는 힙합인들을 위해 뉴욕의 예술작가들이 팀버랜드 부츠를 커스터마이징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스트릿 브랜드와의 콜라보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중시했던 실용성을 조금은 내려놓은 행보였죠. 결국 2011년 9월 스와츠 간무는 팀버랜드를 23억 달러의 VF 코퍼레이션에 넘겨버리죠. VF 기업은 스트릿의 대명사인 슈프림, 반스에서부터 기능성 옷을 만드는 아이스브레이커, 스마트울, 노스페이스 같은 브랜드가 속해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지금까지 팀버랜드를 운영해오고 있죠. 지금 팀버랜드 매장이나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보트 슈즈를 비롯해 스니커즈, 레이스업 슈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신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6인치 부츠에서 시작된 발목의 검은색 가죽 패드와 두꺼운 고무 밑창, 육각너트 같은 신발끈 아일렛, 그리고 동그란 나무 로고가 각인된 노란빛 방수 누벅이 이 브랜드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부정할 순 없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팀버랜드의 첫 번째 행운이었던 이탈리아와 관련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감사합니다.